삶의 의미를 알고 싶은 순간마다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. 저는 삶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. 결국에는 아무것도,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될 테죠. 셰익스피어와 베토벤과 다빈치의 위대한 작품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오래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. 사실 우주가 사라지기 훨씬 전에 우리 은하계의 태양이 먼저 다 타버릴 테니까요.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 말이다. 나는 허무주의자야.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주변에선 자꾸 결혼 계획은 세웠냐 그러는데 아내가 되는 것도 엄마가 되는 것도 싫어. 내 지인 작가의 말이다. 남녀 불문, 국적 불문하고 삶을 생각해보는 건 인간의 본능인 듯하다.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시점 중 한 구간은 현실 또는 미래가 불안할 때다. 불안함을 내 친구로 삼을 것인가, 평생 적으로 여길 것인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도구, 나에겐 글쓰기다. 엄마로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불안함은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 이상 해야 하는 설거지처럼 찾아오거나 쌓여 있다. 나는 잘 살고 있나? 엄마 이름을 빼면 나는 존재하는가?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? 학원비를 내고 나면 친정에 보내드릴 용돈은 남게 되는가? 남편을 버려야 되나? 그놈이 그놈일 텐데. 여기저기 몸이 자꾸 아픈 걸 보니 죽을 때가 되었나? 나 죽고 나면 남편과 아이들은 어쩌나? 우리 엄마가 꺼이꺼이 울 텐데. 결국 내 인생은 가족들 걱정으로 끝이 나는 건가? 작가라는 호칭이 좋아서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글을 썼지만 시발시발 욕지거리가 입안 가득 퍼졌는데 도 음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설거지 소리에 묻힐 때에도 글을 썼다. 글을 썼다고 갑자기 벚꽃이 휘날리게 되거나 이름 모를 사람이 돈봉투를 쥐어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해괴망측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다. 묻고 또 묻고 욕하고 또 욕하며 글을 썼다. 치우고 또 치워대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집안일처럼. 그러나 글쓰기와 집안일은 정리정돈의 힘이 강한 행위였다.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내 현실과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찾아오는 평생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글쓰기를 하며 집안일을 하며 꾸역꾸역 모아갔다. 굳이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나 싶다가도 걸레질이 삶의 의미 같을 때도 있고 글을 쓰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이 쾌감을 다른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음 좋겠다 싶기도 했다.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바란다는 글귀가 생각난다. 삶의 의미는 늘 변화될 수 있다. 아니, 변화를 알 수 없는 미개척 지대의 질문으로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. 그러나 내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한다.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을 테고 변함없는 사람으로
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 글쓰기는 손전등이 되어줄 것이다. 우디 앨런과 내 지인 작가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 시나리오를 쓰고 글을 쓴다면, 아님 조금 더 시나리오를 쓰고 조금 더 글을 쓰면서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인생 손전등의 밝기는 빵빵하게 충전될 수 있지 않을까? 삶의 의미를 알고 싶은 순간마다 엄마들이여 글을 쓰자. 일단 독자보다 먼저인 사람을 위해 솔직해지자. 독자의 니즈에 부합한 글. 독자, 니즈, 부합. 단어들의 뜻을 잘 몰랐었다. 겸손을 장착하여 너스레를 떨어본다면 이제 마흔인 내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게, 독자들의 욕구를 글로 채울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싶었다. 한 번씩 길거리에서 보게 된다. 쌍둥이 딸들에게 야! 소리를 지르거나 6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엄마를. 그럴 땐 우아한 엄마가 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아이 메시지 기법의 글쓰기를 나름 독자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. 명색이 작가인데 이렇게 소심하게 굴어도 되는 건가 싶어 2년 전 여름에는 작정을 해보았다. 그래, 독자만을 위한 글을 써봐야겠어. 작가라면 독자를 우선시해야지.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자주 쓰던, 몸싸움을 레슬링처럼 하던 내 부모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분노와 불안을 동화 형식으로 써내려갔다. 글 마무리 즈음에는 독자를 위한답시고 괜찮다, 우린 잘 살아내고 있다, 또다시 상처를 만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파이팅하자, 희망 메시지로 마침표를 찍었다. 웬걸 제대로 망한 글이 나왔다. 그리고 2주 동안 알았다. 뇌는 멍해졌고 하체는 땅에 파묻혀 있는 듯 했다. 글쓰기 동기부여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이은대 작가님이 내 글을 읽고 약을 처방해 주셨다. 아팠던 과거에 위로를 건네주고 싶고 안타까워요. 백 작가님 마음이 힘든 이유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. 그렇다 치자. 나는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어야 하는 작가인데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. 나 힘들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. 깔끔한 답이었다. 내가 뭐라고, 얼마나 독자를 사랑한다고 성인군자 흉내를 내나 싶었다. 아직은 누구를 위할 수 있는,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경지가 아니구나. 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. 그 후로 나는 글을 쓰기 전에는 글의 주제와 구조, 예상 독자,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되 글을 쓰는 순간부터는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썼다. 작가인 나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히 주고 싶은 부분은 초고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다. 어차피 초고는 내가 쓰나 도스토옙스키가 살아 돌아와서 쓰시나 반드시 고쳐 써야 함이 틀림없기 때문이다. 세상 평등하고 세상 공평한 초고. 그래서 나는 초고의 시작점에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세워둔다. 더럽고 냄새나고 울퉁불퉁한 쓰레기가 쌓일 곳에
신성한 독자들을 두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? 독자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고 싶은 뚜렷한 명분이 될 수도 있고, 솔직해지자.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다. 내가 무의 글이 대단하다고 오지랖을 펼치는가? 작가인 나부터 챙기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. 글쓰기로 단단해진 나의 팔뚝이 독자들의 허우적대는 손을 잡아줄 수 있을 테니. 작가인 우리는 일단 독자보다 먼저인 사람이다.